물대포가 거센 물살을 뿜습니다. 쇠창살로 막힌 1층 창문을 포크레인이 뜯어냅니다. 경찰의 진입을 막던 장애물을 치우는 진장비 위쪽으로 돌과 화염병 세례가 쏟아집니다. 우통을 벗은 승려는 흉기로 자해한 배를 드러낸 채 경찰의 진입을 육탄으로 막습니다. 석유를 온몸에 붓고 심지어 가스통에 불까지 붙입니다. 새벽 5시 40분에 집행관과 경찰이 진입한 뒤 4시간... 예, 반갑습니다.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저희가 자승처사 기가방송 진우스님과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계종 폭력의 역사, 이름하여 조폭의 역사 첫 번째 방송을 보낸 뒤에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 조계종 내에 이런 폭력의 역사가 있었나, 너무 몰랐다.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진우스님 모시고 이 조계종 폭력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왜요? 조계종 폭력의 역사 1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굳이 지나간 조계종의 흑역사를 다시 네가 들쑤셔서 좋을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밝은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자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약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폭력의 계보, 그리고 폭력승들을 종단으로부터 퇴출시켜야 조계종이 청정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추석은 폭력 이야기로 얼룩져서 지금 보냈기 때문에 추석 안녕하지 연휴 동안에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조계종 폭력의 역사 두 번째 편을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도 좀 하시고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굳이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폭력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정들이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방송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나갈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 불교 조계종 폭력의 역사에서 가장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폭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83년 신흥사 승려 살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진경 스님이 총무원장이었는데 그때 규정부장으로 있던 해법 스님을 신흥사 주지로 임명장을 끊어줬죠. 임명장을 끊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신흥사에 이제 들어가다가 신흥사 측의 스님들에 의해서 칼침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해자, 피해자, 그렇죠. 이 가해자 중에 그 당시 그러니까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흔들바위에 있는 암자 이름이 그 개조암이라고 하는 암자입니다. 개조암. 그 조사님들을 잇는다라는 뜻의 개조암인데, 그 개조암에 있던 그 송대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때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고발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구속도 당하죠. 당시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신흥사에서 이제 버티고 있던 그 스님 승려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이 17년이 지난 후에
2000년도에 예. 피해자로 다시 한번 살인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2017년 후면은 2000년 11월 달에. 예. 예. 2000년 11월에 11월 11일 날 예.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밑에 있던 암주로 있던 예. 일원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일원 사주를 승려. 받은 아, 예. 예. 개조함에서 행자 생활을 하던 예. 청년 하나와 예. 그 청년의 친구 둘을 예. 살인 교사를 시켜서 예. 그 대연이라고 하는 그 예. 승려를 예. 이제 살해하게 합니다. 아, 그러면은 대연 스님은 그 가해자 쪽에 있었고 그 뒤에 83년도에는 가해자였는데 있었고 그 뒤에는 설악산 개조함의 주지로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개조함이 그 수익이 꽤 괜찮았던가 봐요. 그렇죠. 흔들바위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들 방문이 많겠죠. 예, 그때 뭐 음식도 팔고 이제 막걸리도 팔고 해서 이제 울산바위 올라가려면 거기서 이제 쉬었다 가고 하니까 그것이 욕심이 났던 일원 승려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살인 교사를 받은 2명의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 그러면 이 일원 스님은 83년도 그 당시 상황으로 올라간다라면 이 사람은 같은 가해자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 같은 이제 설악산 신흥사 쪽이었으니까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83년도 사건에 결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살인 교사 혐의로 다 살고 나와서 지금 신흥사에 오연 스님 돌아가신 스님. 백담사 회주도 하고 신흥사 회주도 하셨던 오연 스님의 문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도들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문장 역할을 올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돼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사람이 여전히 그 신흥사 이 설악산 쪽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번 올해 초파일 때 신흥사에서 봉축법회를 할 때 신흥사 본사 주지 그리고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 다음으로 부처님의 관부를 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가사장삼을 입고 그러니까 공식 행사에서 설악산 개조함의 태연 스님을 살인 교사했던 승려가 아직도 부처님의 가사장삼을 입고 스님 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무산 문도회의 문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설악산 신흥사 대중들이 두 눈 벌겋게 뜨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묵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이건 제보에 의한 건데 신도들한테 일원 승려가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신흥사에 살 수 있고 한 이유가 내가 그거를 나 혼자만 알고 그랬겠느냐. 아, 그 살인 교사. 큰 스님의 뜻이 있었다. 그럼 그 큰 스님은 오연 스님을 말씀하는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라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흥사 대중들께서는 반드시 다시 그 일원 승려도 아닌 그 살인 전과가 있는 그분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신흥사에서 가사장삼을 입고 승려 노릇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방송에서도 그러고요. 오늘 지금 이제 2000년 11월 11일 설악산 개조함 주지였던 이 대연 스님에 대한 이제 살인 교사 혐의로 이제 이런 스님이 오늘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83년도 신흥사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88년도 봉은사 폭력 사태도 마찬가지고 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그 스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절집안에서 배척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뒤로도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굉장히 뭐 고위직에 오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적인 모순과 인적인 문제와 그리고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인 문제는 종단의 소위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이 주먹잡이들, 그러니까 폭력성들을 써먹기도 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보디가드처럼 이용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지나서 이제 종단의 큰 스님이 되기도 해버렸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83년도에 그 피해자 측에 있었던 황진경 총무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해법 스님과 함께 신흥사에 들어가다가 칼을 맞았던 전대운 스님과 황종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대운 스님, 종진 스님. 이 스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88년도에 봉은사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서의원 쪽에 이제 회유를 당해서 봉은사 부주지를 하다가 주지를 끊고 그래서 미룬 스님을 밀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해법 스님을 호위해서 83년도에 신흥사를 들어가다가 같이 칼을 맞았던 황종진 스님은 또 지키는 입장에서 보문사 주지이기도 했어요. 그때 88년도 당시에. 그러면서 같이 이제 또 싸움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등치 좀 있고 주먹 좀 쓴다 하면 그 총무원장이나 종회의장이었던 그리고 이제 큰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행동대장처럼 써먹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절 주지로 이렇게 보문사도 굉장히 좋은 절이거든요. 보문사, 강화도. 강화도 보문사. 88년도 당시에 강화도 보문사가 이제 그 황종진 스님의 절이었고 주지로 있었고 황종진 스님이 그리고 황종진 스님이 그때 이후로 봉은사 사태 이후로 나가면서 들어간 사람이 94년도에 폭력배들을 거느리고 서의원을 지키려고 했던 서의원의 상자 보일이 스님. 이제 보문사에 들어가죠. 지난번에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스님들이라고 불리던 종단의 핵심 권승들이 폭력성들을 키우고 있었다. 사병처럼. 그러면 일종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절뺏기 내지 이권 다툼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한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앞에 정말 돌격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끼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8년도에 깡패를 동원했던 그 보일이 그때 깡패들 출신들 중에 몇 명을 자기 상자로 받아서 그렇죠. 94년도에 다시 승복을 입힌 채 폭력 행위를 지시했던 조폭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아예 그냥 출가를 시켜버리는 했던 것을 봐도 이 폭력의 이 유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그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폭력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인적으로 관리해오는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서의원에게는 보일이 있었던 것처럼 정대 스님에게는 자승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은 어른들의 명령에 따라서 같은 편이기도 하다가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도 이제 나중에는 커서 그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공로를 세우면은 그 공로에 따라 가지고 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88년도에 깡패들 300명과 중앙승가대 150명을 동원했던 성문 스님이 봉은사 주지를 결국에는 합니다. 동화사 주지도 하고 그리고 종회의장까지 그러면은 깡패를 동원하고 있던 이 스님이 지금은 굉장히 큰 스님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적인 문제점이었다면 구조적인 문제점은 종단법에
종단 일을 하다가 구속이 되거나 예. 그리고 벌금을 물거나 인신 구속이 됐던 징역형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파렴치범이 아니면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종단 법 자체가 예. 그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폭력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네요. 한 예. 번도 제대로 그 폭력성들에 대해서 종단 밖으로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이제는 종단의 큰 스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권 다툼 또는 이제 절뺏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이런 것이 이 큰 스님과 폭력승들 간의 어떤 이제 이 고리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스님들 옆에는 항상 그 호위무사처럼 주먹 쓰는 상자들이 있었고 그 상자들을 또 옆에 두는 큰 스님들이 꽤 계셨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조계종의 흑역사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조계종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실세라고 하는 자승 주위에도 그런 폭력승들이 상자 그리고 건당 상자 그리고 상월결사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자승에게 아직도 명세를 바치고 있는 충성을 바치고 있는 폭력승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스님 일단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어쨌든 94년도 종단 개혁 종단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럼 94년도에 어쨌든 종단 개혁 이후에 좀 민주화된 또 진보적인 이런 이제 종단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폭력 사태가 조금은 이제 가라앉고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형태의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좀 종단 내부 분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조계사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어요. 폭력 사태가 일어났지만 민주화의 일환이고 그리고 조계종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폭력배의 서의원이 동원한 조직 폭력배들에 대항해서 스님들이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이 개혁적인 스님들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를 한 거다라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다들. 그래서 의병처럼 생각을 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의 그 빅뱅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화되고 나니까 이제 신도들도 늘고 그랬었죠. 불자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때 도심 포교당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98년도에 또 한 번의 조계사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98년도에 석유를 온몸에 붓고 심지어 게스통에 불까지 붙입니다. 새벽 5시 40분에 집행관과 경찰이 진입한 뒤 4시간 동안 격렬한 저항이 계속됐습니다. 9시 40분 마침내 경찰 특공대가 작전을 시작합니다.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격렬한 저항. 옥상으로 접근하던 경찰 특공대 5명이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특공대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옥상에 올라섭니다. 8명은 전원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종교 내부의 문제라며 병력 투입을 자제해왔으나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이 2차례나 무산되고 조계종 분규가 지방사찰로 확산됐기 때문에 오늘 강제 퇴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신도들이 확 떨어져 나갑니다. 94년도는 종단 개혁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98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또 삼선에 대한 총무원장 삼선에 대한 94년도에는 서희연 당시 총무원장의 삼선 저지 이게 이제 개혁의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98년도에는 그럼 당시의 총무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월주 스님이었는데 월주 스님. 예. 개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짜 대중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그렇죠. 출범했던 월주 총무원장 스님 체제가 월주 스님의 1980년도에 12.7 법난에 의해서 총무원장을 한 지 7개월도 안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강제 사퇴죠. 그래서 월주 스님 입장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무원장을 했던 것이 한 번이다. 한 번이다. 그 전에 80년도는 강제로 군부 독재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거니까 이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97년도까지 같이 이렇게 종단을 이끌어가던 종종 스님이었던 오라 스님하고 분란이 좀 있었어요. 오라 종종 스님하고 통도사의 오라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인 월주 스님한테 본사 주지 인사권, 종단 재산 처분권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월주 스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97년 3월에 종정 스님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럼 일종의 이것도 그 전처럼 총무원장과 종정 스님의 좀 대립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70년대에 있었던 종정과 총무원장의 싸움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종단을 이끌어 나가던 큰 스님 두 분이 정권 때문에 싸움하는 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98년 11월 3일 날 11월 3일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이 본인은 정원정법에 따라서 총무원장을 재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총무원장을 하고자 한다라고 출마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라 종정 스님이 11월 11일 날 승려대회를 열어서 저 월주의 월주 총무원장의 삼선을 저지하라라는 승려대회를 교시를 내려요. 그래요? 이것도 좀 웃긴 게 본인이 97년도에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원로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11월 11일 날 월탄, 정우, 성문 등 아까 성문 스님 있었죠?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쪽에 붙었네요. 이런 승려들이 승려 300명을 데리고 정화개혁회의라는 이름으로 총무원 청사를 접수를 해버립니다. 정화개혁회의. 그럼 이름 그대로 94년도 종단개혁에서 이렇게 세워진 개혁회의, 이 개혁회의를 다시 정화하겠다 이런 의미죠. 정화개혁회의인 거죠. 사실은 10월 24일부터 선봉대가 별동대가 한 30명이 먼저 총무원 청사를 점거 농성 중이었어요. 정화개혁회의 측에서. 근데 11월 11일 날 300명이 더 같이 들어가서 접수를 해버린 거죠. 밀고 들어가서 총무원을 장악을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11월 12일 날 총무원장 선거를 연기를 해버립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 팀들이, 정화개혁회의 팀들이. 근데 월주 스님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월주 스님 쪽 총무원이 11월 1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가처분 신청. 그리고 11월 30일 날 승려대회를 열어가지고 총무원 측에서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기존에 총무원은 정화개혁회의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월주 스님이 총무원 측에서 11월 30일 날 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던 거네요.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성공을 못 해요. 성공 못 하고. 그런데 12월 11일 날 서울지법에서 판결이 나와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월주 총무원장 측 승. 월주 스님의 손을 그렇다면은 기존에 그 총무원을 장악하고 있던 점거하고 있던 이쪽에서 태그를 해줘야 되네요. 법적으로 예. 따지면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네요. 예. 그런데 좀 너무나 안타깝고 기분이 저는 사실 좀 나쁜 게 12월 23일 날 98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죠. 정부에서 전투경찰 50개 중대 정부에서 공권력이 투입된 거네요. 6천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백골단 그 전설의 백골단 100명 그리고 포크레인 그리고 포크레인 2대 그리고 지게차 그리고 뭐죠? 그 타워 크레인 그리고 물대포 사다리차를 동원을 해서 정화개혁 회의 쪽 스님들, 그러니까 종종 스님의 교실을 봉행하겠다고 하는 총무원을 점거하고 있던 78명을 무력 진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공권력이 투입이 된 건데 이 공권력이 투입되는 배경이나 근거는 어쨌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태거해야 되는데 태거를 안 하고 계속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정화개혁 회의 쪽에 스님들 다 강제로 끌어내는. 근데 이 당시에 그래도 이 종단 내부의 문제, 종교계의 문제인데 공권력이 투입이 결정될 정도이면은 뭔가 이렇게 폭력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정부 측 입장이죠. 정부 측 입장은 스님들 간에 승려들 간에 폭력 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조계종의 98년도 조계사 사태가 조계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는 이때 당시에 CNN 그리고 AP통신 그리고 외신들의 로이터 등을 통해서 조계사 사태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 중계 영상을 저희가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봐도 이게 참 폭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스님들이 할복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분신을 하겠다고 휘발유를 몸에 끼얹는 것 그리고 그 백골단이 들어가서 스님들을 두들겨 패는 것 그리고 백골단들과 싸움을 하는 승려들의 모습 비폭력을 주장하고 있던 불교의 승단이 세계적으로 폭력 집단인 것처럼 조계종이 폭력 집단인 것처럼 방송을 탄 게 조계종 스님들한테는 큰 트라우마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게 크리스마스 전 액션 영화 크리스마스 맞춰서 액션 영화 틀어준 것처럼 뉴스에서 조계사 불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스님들에 의해서 종종과 총무원장 스님이 주도했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자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진짜 어떤 스님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크게 준 적이 없다. 하루에 100만 명씩 신도들이 개종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어쨌든 뭐 점거하고 있던 측을 강제로 이제 끌어냈고 그 이후에는 이 사태가 당시 98년 11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이 조계종 사태가 어떻게 좀 수습이 되었습니까? 이제 고산 스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총무원장을 하셨는데 월주 스님 쪽에서 다시 총무원장 부존재에 대한
또 신청을 해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국은 또 그게 또 받아들여져서 1년 뒤에 예. 새로운 총무원장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이 어쨌든 이 폭력 사태 이후에 이걸 수습하면서 총무원장이 되는 과정은 이것도 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 겁니까, 고산 스님? 예. 근데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그러면 뭐 투표 과정이나 절차가 뭐 위법적이다, 뭐 합법적이지 않고 뭔가 부정이 있다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총무원장 뭐 이 직위에 대한 이제 가처분. 그러니까 정화개혁회의 쪽에서 주장했던 예. 총무원 이제 시작했던 예. 그 선거가 예. 형식상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자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줘가지고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 선출은 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래서 고산 스님이 이제 안 그래도 조금 고산 스님의 학승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머리 아파했었는데 이렇게 뭐 추대를 해서 온 종도들이 날 존경을 해서 뽑아준다면 모를까 또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난 안 하겠어 해가지고 후보 사퇴를 해버려요. 사퇴를 하고. 그래서 지선 스님과 정대 스님이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선 스님 뭐 저희도 잘 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혁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계셨고 정대 스님은 뭐 이 뭡니까 서의원 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의원의 런닝메이트로 종회의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99년 11월 15일 날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정대 스님이 166표대 지선 스님이 134표를 해서 정대 스님이 선출이 되는데 이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게요? 정대 스님이 당선되는데 보통 이 총무원장 선거하면은 이제 큰 문중별로 표가 이렇게 좀 갈리지 않습니까? 이 문 중에서는 이 사람을 민다, 이 문 중에서는 이 사람을 민다 할 텐데 그러면은 주로 이제 지선 스님을 지지했던 쪽은 어떤 쪽이 주로 지지? 진보적인 이제 육화회라고 하는 직지사단 쪽하고 그리고 나의 일려회라고 하는 그 실천승가회 쪽이었는데 좀 이쪽이 좀 미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쪽에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그 반대 쪽에 청림회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금강회로 바뀌는 이제 그 영담 스님하고 그 다음에 무등회라고 하는 범어문중 중심에 나중에 이제 보림회로 바뀝니다. 그쪽에 스님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정대 스님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죠. 근데 끝까지 정대 스님을 찾아가서 영담 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혹시 명진 스님?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진 스님이 이때 큰 역할을 해가지고 자승의 응사인 영담 스님하고 명진 스님이 94년도에 자승을 한번 살려줬다 그랬잖아요. 자승이 이제 뭐 공권 정지나 이렇게 징계를 받고 했던 부분을 나중에 다시 이제 좀 감경을 해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라는. 그랬는데 자승의 은사인 정대 스님을 총무원장을 만들어 주는데 또 공을 세워서 자승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자승이 이렇게 탄탄대로를 만드는 첫 시작에 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다가 내지는 자다가 이불킥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참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조계종이 그나마 이제 그 폭력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어쨌든 98년이
폭력 사태,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치고받고 싸우는 예. 이 종단의 어떤 이권이든 뭐 이런 거를 둘러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상 큰 스님들이 앞장서서 그 밑에 이제 여러 다른 스님들끼리 막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98년까지는 어쨌든 벌어졌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98년도에 조계사 사태가 조계종단에 남겼던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쨌건 간에 아무리 좋은 일로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모두가 같이 공멸하는 길이다. 그렇죠. 라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신도들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던 거죠. 98년도에. 예. 예.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그 다음부터는 종단의 내부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해종행위자라고 부르요. 해종행위자. 이제는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이런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런 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해종행위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종단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압력을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예. 그 첫 번째 사건이 2013년도에 있었던 적광 3위 적광 스님에 대한 폭행 사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래도 이런 형태의 겉으로 드러난 인적 크게 드러난 이런 것은 없고, 예, 크게 드러난 것은 없었고, 예, 사소하게 드러난 건 있었는데, 이렇게 종단이 동원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던 폭력 사태는 98년 이후에 그 조계사 사태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서로가 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더 이상 이런 형태의 크게 외부에 드러나는 이런 이제 폭력 사태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공멸한 길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공감대는 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서 종책 모임을 통한 중앙종회의 종책 모임을 통한 이합 집산을 통해서 서로가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장 자승이 들어서면서 자승의 재임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자승에 대한 비판을 그 자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총무원 호법부를 동원한, 그리고 승려들 동원한 이제 폭행이, 물리적인 폭행 그리고 사법적인 종단 사법 체계를 통해서 폭력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대한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입니다. 계란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 조계종 폭력의 흑역사 중에서 새로운 양상이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이권을 앞에 놓고 큰 스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밑에 뭐 이 그 깡패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성들 동원해서 직접 칼 들고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저를 뺏고 이권을 뭐 뺏고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98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잠잠해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폭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새로운 양상으로 폭력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